여기도 이제 스님이 두 분 하시고, 여기 지금 안 선생님까지 셋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한 분이 더 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대담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예, 사생활을 보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만 나옵니다, 얼굴이. 그리고 목소리는 나오지만은, 그래서 법명을 부를 때 실제 법명으로 안 하고요. 이 나무 스님도 이제 법명이 따로 있으신데, 제가 지어드린 거예요. 여기서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도 앞으로 참여를 하시려면은, 여기서만 사용하는 뭐 닉네임을 하나 본인이 지으셔도 되고, 제가 지어드려도 되고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예,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본명을, 음, 닉네임을 지어줄까 하다가, 그 스님께서 영상도 보내주셨고, 저랑 대화도 했고, 이제 남방 빨리경에 대해서 뭐 아주 정통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구도자로서의 그 열린 마음, 그리고 끝없이 배우려고 하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그 점이 저하고 뭐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저, 아이고, 화창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 공자님의 제자 자로는 누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수레에서 내려 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한 자세, 그러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자세,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자세, 그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법명을 지을 때 그걸 갖고 법명을 지으면 어떨까 싶어서 딱 떨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탁마 스님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탁마로 하겠습니다. 여기 탁, 이곳에서 별칭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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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마가 이제 어, 쫀다는 거고 탁은 쫀다는 거고 마는 간다는 건데 이제 옛날에 그 구슬이나 보배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쪼고 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탁마 스님이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저도 예, 나중에 별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하나 스스로 지으셔도 돼요. 뭐 탁마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어떤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느냐면은 지금 세 분은 저하고 6개월째 하고 있어요. 7월 달부터. 그래서 한 번에 한 90분씩 해서 6개월이면은 4, 6에 24, 한 24번 정도 했는데 영상은 한 19개인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나간 교재에 그 진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에이브러함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고 이제 그러면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는 제가 그 교재가 지금 원래 공유하고 있는 교재는 원고지로 1200장 분량인데, 그 사이에 이제 보정을 계속해 가고 있어요. 그 초안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된 게 한 1400장으로 한 200장이 늘었고요. 이거를 한 원고지로 한 100장으로 축약한 원고가 또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년에는 그 축약한 원고를 갖고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은 복습이 되는 거고, 새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그동안에 뭘 했는지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축약한 원고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이번 일주일 사이에 제가 1차 보정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 보정을 마치면은 한 원고지 100장쯤 추가가 되어서 한 1500장짜리
이 원고가 완성 원고는 아니고 일단 초고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초고를 문방구에서 책으로 묶어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전부 한 권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하시는 분들도 기존 교재가 아닌 새로 받으신 교재를 갖고 하면 같이 나갈 수 있는데 그 교재의 앞부분에 지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축약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례가 나오고, 곡에 나오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질문보다는 이렇게 귀한 공부 모임에 참여를 허락해 주신 우리 김정빈 선생님과 또 참여하신 다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든 인연이 소중하지만 진리를 찾아가고 공유하고 또 상호 간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올바른 그 방향성을 찾아간다라면 매우 가치 있는 것일 텐데, 여하튼 이곳에서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기대하고 또 제 부족한 점을 스스로 보아가면서 이렇게 반조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안거 중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안거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멀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의에 제가 가서 듣기를 희망하거든요. 그 뭐 대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제 시간에 들어오시고 예, 저는 스님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얼핏 든 생각은 뭐냐면은 스님의 특성은 그 정밀성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빨리경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 그 반대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망원 렌즈로 크게 쳐다보는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한 사람이 두 가지 갖추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 정밀성 부분을 제가 많은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낮에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전국 지도라고 부르는 인형사과, 그러니까 일 영역이 이제 세속 영역이고, 이익과 경쟁으로 되어 있고, 이 영역이 이제 도 영역이고, 호혜와 어떤 배려, 자비, 사랑,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역이 이제 대자적으로는 수기, 나를 닦아가지고, 대타적으로는 아닌 남에게 이제 배려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는 건데요. 그 이 영역의 수기가 이제 구도에서 핵심이죠. 그래서 수기만 잘하면 뭐 안위는 될 터이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큰 그 서원을 갖고 계신데 제 식으로 말하면은 그 이 영역이에요. 구도를 잘해서 진리를 알아보자. 이것이 하나고 알아본 그 진리를 많은 이들하고 공유하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서원이라 하시는데 제 식으로 하면 그 네 영역 중에서 수기와 안인을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해도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여러 번 강조했듯이 아닌 즉 남에게 편한 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수기만 잘하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수기를 잘하면 그거는 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굳이 소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이제 좀 심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국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 구도자와 스님들 이런 분들은 특히 부처님조차도 이 영역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어디에 가도 일영역, 즉 배능, 능력을 길러서 대타적으로 나가서 남과 경쟁해 갖고 승리를 하여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사성제로 보더라도 사성제의 고통의 원인을 무명으로 보고 있는데 무명으로 본다는 말은 고통의 원인을 타인 타물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무명이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욕을 했을 때 네가 잘못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성제에 안 받고 내가 너그럽게 이해하면 되지. 내가 무아의 경지에 이르면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사성제의 구조라고 봐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기반으로 하신다고 할 때에 일영역적 대응 방법, 즉 남이 오가면 네 잘못이야 하고서 따지거나 최소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정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세속적 그 방법이 이 불법은 이제 비구들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출가자들은 뭐 경쟁할 필요 없으니까요. 무소유자니까. 그러나 소유를 갖고 있는 그래서 저는 경쟁을 포함한 즉 제가 신자로서 절 밖에서는 경쟁도 하고 또 소유도 있고 하는 사람이고 절에 들어갔을 때 꼭 절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도를 할 때 수행을 할 때에는 또 이 영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율을 이 영역의 비율을 높이려고는 하지만은 거기만 전념을 하지는 않는 그러한 입장에서 일 영역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 영역과 이 영역의 상관관계가 어떠하며 어떻게 해야만 일 영역에서 잘하고 일 영역의 또 한계는 무엇이며 왜 이 영역이 요청되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저희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넓게 보고 크게 본다는 망원경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만 얘기하지 않고 일 영역과 이 영역, 세속과 출세가 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속의 세계라는 게 너무너무나 방대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쌓여 있는 수백억 권의 책의 거의 대다수가 세속적인 건데 그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사 6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엄마를 한 100번 해도 모자라고 한 1만 번 해도 모자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험과 이런 정보들이 거의 세속적인 건데 그거를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하고 바로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에는 저 같은 세속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어쨌든 제 특성이 그러하니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또 벌스님이 하시는 시간에 제가 들어가면 이번에는 이 영역의 수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초기 불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하신 것으로 보이니까 그 정밀성, 용어 하나하나의 정밀성,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고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제가 배울 바가 앞으로 많으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제 저는 여기 배우러 온 입장이니까 제 의지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것은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와 자신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면은 그 구조가 흐르는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자신이 위치한 그러한 그 좌표를 갖고 여기에서 어떠한 원칙으로 살아갈 건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거시와 미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또 왜 밖과 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나중에 가면 안팎이 통일이 되고 있고 그러한 절차적인 해탈, 이제 팔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통일되어 있는가가 스스로 경험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와
눈만이 있다. 즉, 부처님과 성인들이 드러낸 길을 귀와 눈을 열고 모든 것은 버려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즉, 존재가 수승해지고 현자가 직접 경험하는 이러한 기회들이 도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거창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학인으로서 우리 김정민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정리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켄 윌버의 그런 그 도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상은요. 예, 그것하고 겹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뭐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분별한 인형사과 중에 수기, 그 수기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극치, 뭐 열반이라고 부르는 극치에 이르면 지금 말씀하신 자타가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지점이 올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이야, 그야말로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학자마다, 수행자마다, 사상가마다 별별 말을 많이 하지만은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극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100번, 1000번 인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기가 우리 삶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많이 배울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2회에 걸쳐서 에이브러함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 5단계 이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성장 심리학이라는 책에 있는 거를 이제 요약해서 실어놓고 읽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성장한다. 그래서 1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2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그 양반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적 욕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생리적 욕구죠. 그다음에 안전 욕구, 요거는 이제 생리적 욕구를 2차적으로 책임지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 욕구죠. 그다음에 이제 소속감과 사랑 욕구는 이제 정서적, 감정적 욕구 이런 거고 자존감의 욕구,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남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싶은 명예 욕구 같은 거죠. 이제 문제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앞에 네 가지하고 전혀 다른 욕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욕구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 말고 다르니까 앞에 네 가지는 욕망이라고 하고 뒤에 거는 욕구라고 해서 분별하자. 욕망이라고 할 때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간 욕심 욕자를 쓰고 욕구라고 할 때는 욕심 욕자가 아니라 그냥 하고자 할 욕자만을 써서 이 네 가지가 결핍 동기에 의해서 생겨나는 욕구인데요. 결핍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를 구별해서 욕구 욕망이라고 부르고 욕망 욕구라고 부르고 전체를 부를 때에는 희구라고 하자. 이제 이것이 제 의견인데요. 메슬로우는 그런 분별 안 하고 다 욕구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르다는 건 강조했는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나쁜 내 욕구와 다르다. 아픈 내 욕구는 마음이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일으키지만 이 욕구는 결핍을 느껴서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욕구이다. 달리 말하면 자아 실현자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무언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메슬로우가 처음에는 그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행동주의자 쪽에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행동주의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인간만의 고귀하고 숭고하고 심오하고
어, 연예의 동물과는 다른 인간만의 위대한 특성을 보게 되어서 이제 이러한 인본주의 심리학을 뭐 창시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리학의 방향을 바꾼 그런 계기가 이 세 가지 때문이다. 아기의 탄생, 결혼,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만난 사람들인데 그것이 이제 자아실현자의 모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해리 할로우, 에리 프롬, 가렌 홈, 루스 베네틱스, 막스 베르타이머, 알프레드 아놀드 이런 학자로서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막스 베르트하이머하고 베네틱스를 더욱이나 존경을 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인물인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바로크 스피노자, 엘버트 아인슈타인, 엘리너 루스벨트, 요한 볼프강 폰 게테, 파블로 카잘스, 로버트 브라이닝, 마르틴 부버 이런 역사적으로 큰 성과를 남긴 위인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연구를 했고 이렇게 유명하고 큰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인데 뭐 회사 다니거나 이런 사람인데 자기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은 자아실현자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포함해서 49명을 연구했다. 그래서 1% 정도만 자아실현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누구나 될 수는 있다. 어, 된 사람은 그렇게 적지만 그런 의미에서 나머지 99%, 저는 99%라고 아니고 이제 98%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1%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1%안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도 1%. 나머지가 이제 98%인데 98%를 다시 나누면은 자아실현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과 전혀 안 가는 사람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하면 1%가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저희들이 혹은 제가 거기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려면 발목 부러진 사람, 이런 사람 연구하지 말고 잘 달린 사람 연구하자. 이게 이제 취지란 말이죠. 프로이트 심리학 이런 건 맨날 병이 있는 사람만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하는 동안에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있지만은 병을 다루는 의사들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 안 하면요. 하루 종일 병자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직업병 비슷하게 우울해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 심리를 하는 심리학자 내지는 심리 치료를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요, 어, 정신과 치료를 또 받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남을 치료하다 보면 나도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부정적인 걸 연구 안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해야 되고, 다만 이제 할 때, 내 건강은 내 건강대로 또 챙겨야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복잡할 것 없이 입력된 대로 나오기 때문에, 부정하고 입력하면 부정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나 물론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부정을 입력했는데 긍정도 나올 수 있는 반전이 가능한 게 인간인데 요점을 잘 살려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괜찮은데 안 관리하고 내버려두고 계속 있으면 이 병자만 계속 연구하면 나도 병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런 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건강한 사람을 연구하면 나도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자를 연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메슬로는 자아 실현자를 움직이는 힘, 동기가 그 하위 사람들하고 다른데 그걸 성장 동기라고도 부르고 존재 동기 이렇게도 불렀고요. 아마 이 존재 동기 이 말은 아까 앞에서 거론된 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있었잖아요.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이거를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고 소유냐 삶이냐 이렇게 번역한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영어로 be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존재, 요 being. 그러니까 그 책에서 소유 중심의 삶과 존재 중심의 삶을 비교하면서 특히 동양 철학,
이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언어, 지금 우리 안 선생님은 영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지만은 영어에는 have 동사가 있잖아요. have 동사. 대부분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래. 우리말에서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있는 것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내가 내 몸도 가지고 있고 전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have 동사를 많이 쓰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에리 프롬이 얘기를 해요.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진다고 자꾸 그러니? 그러면서 그 두 개의 시를 비교하죠. 괴테가 쓴 꽃에 대한 시하고 마시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라는 시가 있죠. 짧은 시죠, 일본에. 하이쿠 시를 인용하면서 그 비교를 해요. 괴테의 시에서 괴테가 꽃을 보면서 꽃을 뽑아요. 뽑으면서 내가 너를 안다면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알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게 해부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이쿠를 쓴 바쇼는 그렇게 안 하고 저기 꽃 한 포기가 피어 있다 하고서 멀리서 쳐다보기만 해요. 감상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을 해치지를 않게 되죠. 근데 알기 위해서 뽑아버리니까 걔는 죽죠. 죽으면서 여기를 소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소유는 안 하고 그냥 존재는 존재대로 내버려 두고 감탄하는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말 또는 존재 동기라는 말이 그런 에리 프롬의 존재 개념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에리 프롬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 그 바쇼가 이렇게 꽃을 보고 감탄만한 시인으로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자아실현자의 삶의 양태하고 상당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동기라고 부를 수 없는 동기를 가르치고 제가 동기 아닌 동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동양식 표현이죠. 동기 아닌 동기.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동양으로 오면 노자의 무의와 아주 근사하다. 이렇게 됐고요. 불교에도 이제 무의, 유의 개념이 있는데, 이 번역어는 아마 노자의 영향을 받은 번역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정확한 번역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노자의 무의와 불교의 무의가 상당히 또 비슷하기도 하죠. 거기에는 그 불교가 행이라고 부르는 의지, 의지도 이제 말하자면 의지 아닌 의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 의지, 중생으로서 의지는 반드시 문명의 기초에서 탐심과 동반해서 나오게 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의지를 안 일으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일어나고 걷고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두 의지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또 다른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의지 아닌 의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동기라고 부를 수 없는 동기는 이 양반이 한 표현이에요. 우리 동양식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쉽지 않나. 웨슬로우는 이 특별한 동기를 동기화되지 않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경지. 이게 우리 불교 수행자나 노자를 이해하면은 금방 와닿는 말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막 한참 헷갈릴 것 같아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경지라니 이게 뭐야? 이게 무의한 자연스러운 억지를 쓰지 않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연희 사람들의 동기를 결핍동기 또는 D동기라고 불렀고 결핍동기는 앞에 이 네 가지 욕구와 관계가 되고 낮은 차원의 욕구인데 결핍된 것을 쟁취하도록 하고 제 비유로 하면 빈 컵이 물을 채워줬으면 하고 하는 거죠. 사람은 빈 컵, 시부를 가지고 있는데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뭐 여자든지 뭐 사랑이든지 뭐 관심이든지 이런 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제1 영역이라고 부르는 세속에서 하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하면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배능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라고 하는 우물가로 나가서 경쟁을 벌여갖고 먼저 온 사람이 혹은 힘센 사람이 예, 먼저 더 많이 물을 퍼감으로써 자기의 빈컵을 채우게 되는 그것이 이제 세속의 구조죠.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탁월하게 건강한 자아실현자는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는 것인데
그는 빈컵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잠재 능력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 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것은 물을 퍼와서 컵을 채우는 그런 방식의 만족 추구가 아니고 컵을 줄이는 컵이 컵 자체를 상대하는 그게 이제 숙이죠. 자기 마음을 닫는. 그래서 똑같은 1리터인데 2리터짜리 컵에서는 반만 찼는데 1리터짜리 컵에서는 완전히 찬다. 0.5리터로 수행을 해서 더 줄이면 0.5리터가 남게 된다. 그 남으면 당연히 배타적으로 아닌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주장이죠. 어쨌든 그 자아 실현자는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목표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빈컵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발휘하여. 이게 이제 제가 컵 비유에서는 없는 표현인데요. 풍요롭게 한다든가 기쁘다든가 열정이라든가 이런 건데요. 이제 제 컵의 비유, 컵과 물의 비유는 좀 건조하죠. 그런데 그 비유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삶에는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요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저의 그 세계관에서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은 예술하고 많이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을 닦는다. 말을 멋지게 하고 규모 있게 하고 잘 해가지고 사라고 하는 건 말이거든요. 해가지고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생긴 그 학문인데요. 그 수사학에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파토스가 이거예요. 이게 이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을 잘하려면은 그 말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발랄하고 힘차고 이래야지 똑같은 말인데도 예를 들면 그 20세기 최고 연설이라고 하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면서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열정이 들어가야 뭐 되지.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토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토스는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고개를 숙이고서 보고 감동을 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 말하니까 네가 그 말을 한단 말이니? 하고서 귀등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또 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참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도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인데도 옳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취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나쁜 놈 말이니까 안 들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 어떤 사람이 말을 제대로 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동한다는 또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과 사람을 구별해서 하자 이건데 어쨌든 그 수사학에서 두 번째 그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 근 100년 가까이 선배인 그리스 최고의 정치가이자 웅변가가 있죠. 어, 누군가요? 그리스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 양반이 30년간 그리스를 지배했는데 민주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30년이나 집권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강요를 한 게 아니라 투표를 해가지고 항상 당신이 해야 돼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 대중을 설득하는 연설도 잘했고 업적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오늘날 그리스 가면 있는 수많은 조각품들 이런 것들 다 그 시대에 만든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도 위대한 고대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죠. 예, 그 사람의 연설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그 연설 보면은 현대 정치가를 뺨치게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경쟁 관계인 스파르타 예, 또는 다른 도시 국가들과 우리 체제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면서 우리는 시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보면 느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힘이 있으며 얼마나 창조적인지 너희들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장을 내가 읽는 거하고 그 양반이 말하는 거하고 또는 다른 정치가가 말하는 거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위대한 목표 또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니까 더욱이나 설득이 되어서 지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 인품이 이제 수사학에서 두 번째고 이제 로고스는 이제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길게 말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삶의 기쁨, 풍요, 열정을 말씀드리려고 그 파토스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학이 아니더라도 이 파토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깊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의 이 파토스가 부족해요. 기독교에 비해서 파토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약하고 남을 움직이는 힘이 약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 결과가 기독교가 이 세계를 지금도 거의 기독교 힘이 세지 불교 힘이 세지 않고요. 또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가 해놓은 일, 나쁜 일도 엄청 했어요. 불교보다 10배 이상 나쁜 짓을 했는데 좋은 짓도 10배 이상 했거든요. 그 좋은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요 수사학만으로 보면은 바로 파토스에서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열정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 어떤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계속 이론, 이성, 분석, 저 안에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방의 아비담마나 이런 거 보면 계속 분석만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다 훌륭한 분석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그 밖으로 나와서 보면 계속해서 로고스만 얘기하지 왜 파토스는 없냐고 반론을 하면 갑자기 그러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내학 안에서도 봐야 되지만 외학 바깥에서 남의 눈으로도 봐야 하고 바로 파토스는 사람들은 열정에 움직이고 열정에 감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기독교는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며 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 특히 예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근원체가 뭔지를 좀 생각해보고 불교에서 그것이 있는가? 불교의 어떤 교설이 그것과 접목되는가? 불교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수행 내지는 삶에 도입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제가 신불교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좀 길게 얘기했네요. 어쨌든 그 자아실현자, 이 자아실현자는 분명히 세속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속인인데 그런데 제가 말한 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아요. 일 영역에 기본적으로 발은 딛고 서 있는데요. 상체, 가슴 이후는 이 영역에 또 걸쳐져 있어요. 일 영역과 이 영역을 걸쳐져 있는 사람이 자아실현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실현자는 수기,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로 서양 사람을 기준으로 이 사람이 연구했는데 서양에는 수기 개념, 수양 개념 또는 수행 개념이 이 동양에 비해서는 아주 약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 10%, 20%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기 수양에 관한 명저가 거의 없어요. 찾아보면은 이제 그대로 가면은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 이거 수기의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 수기가 있나요? 없지는 않지만 성경은 수기하라고 생긴 책이 아니거든요. 신을 믿으라고 생긴 책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의 기본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거기 때문에 이 말은 전지, 전능, 전선한 신이 제1조이고요. 나머지는 2조도 아니에요. 그냥 부칙이에요. 오직 신만이 있는 종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신이 전능하려면요. 인간은 무능해야 돼요. 전무능. 일능도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이 일능을 가지고 있는 순간 신은 99능이 되고 그러면 전능이 아니고 다능이 돼요. 다능자는 신이 아니에요. 다신론에서 신인데도 유일신은 아니에요. 유일신은 전능해야 돼요. 100% 능해야 돼요. 100% 능하려면 신을 제외한 아무도 능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럼 피조물은 기본적으로 능이 없어요. 능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수양하거나 수행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수양한다는 건 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양을 하면 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예정설이 돼요. 그, 우리나라 장로교가 지금 켈빈 사상에 기초되어 있는데, 그 켈빈이 예정설을 주장했거든요.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다. 신에게 달려있다. 믿었는데 구원 받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고 오로지 신의 전능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구원조차도 모르겠다. 오로지 신이라 결정하실 상이다.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정돼 있다. 여기까지 된 거예요. 신이 구원하자 이렇게 한 놈만 구원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지점까지 가거든요. 이 기독교 사상이 서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수행수기라는 것이 거의 자라날 토양 자체가 안 된 거죠. 고대 그리스 사상이라면 어느 정도 또 인간 중심이니까 그것이 가능했겠지만은 고대 그리스 시절로 올라가더라도 소크라테스하고 공자를 비교하면요. 공자에게서 수기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공자 자신이 수기 아니니다. 내 사상은. 제1장 제1절 수기 딱 이렇게 됐지만 소크라테스가 언제 수기를 얘기했나요? 윤리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윤리를 위해서 수기를 하라고 또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서양은 자기를 닦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동양은 그에 비해서 수기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출발 자체도 서복관 교수가 말한 것처럼 동양 사상의 특징을 그 양반은 개체에서 군체로 이렇게 했거든요. 개체. 예, 한 개체에서 군체,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1인칭에서 다인칭으로 간다 이 말인데, 이때 개체라는 건 나라는 거거든요. 나를 수기해서 수신, 그다음에 제가, 시국, 평천하 이렇게 계속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 출발을 나다. 이렇게 해서 개체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특징이다 했는데, 그것은 인도에서 생긴 불교라 할지라도 똑같다 이거죠. 상구보리, 나부터 이렇게 되고, 하화중생 내지는 남을 위해서 이타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는 그런 수기 전통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 중세 뭐 또 그 기독교에 안 해도 또 수양 수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양이나 불교에 비해서는 수기가 이제 부족했던 것인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근래 들어서 기독교도 힘이 약해지고 이성이 발달되고 인간의 자립성이 높아지면서 서양도 수기에 대한 중요성을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의 붐이 일어나고 불교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어떤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2천만 명 정도의 친불교인 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까지 보더라고요. 그것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거의 10%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명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명상을 가지고 가가지고, MBSR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 환자들이나 또 힘든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많은 그 성과를 내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근래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영국에서는요, 지금 초등학교 교과 과목에 마음 챙김이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상법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윗바사나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마음챙김법이 아예 그냥 교과에 채택이 되어 있고, 이런 지경까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아실현자는 서양 개념으로 이게 출발한 학설이지만은, 내놓고 뭐 동양처럼 수기를 한다, 마음을 닦는다, 뭐 명상을 한다, 이건 없지만,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수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에, 이 자아실현자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다 세속에 충실한 자아실현자와 보다 수기수행에 충실한 자아실현자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전자는 좀 세속적 확실성에 치열하게 몰두하면서 사회적 책임,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잘 될 거냐. 여기에 이제 되고요. 주로 정치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49명 중에 포함된 아이젠하워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특히 제가 자료를 드린 엘리너 루스벨트 같은 사람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고 이 양반이 세계 인권 선언을 기초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흑인의 인권 같은 거를 위해서 많이 또 노력을 했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하지만은 내적으로 우아하고 어떤 면에서는 숭고하고 시적이고 명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인, 여기서 49명에 들어간 브라운이 그 시인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 링컨. 링컨을 뭐 유명하게 한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이라고들 하는 게티즈버그 연설이지요. 그 연설을 보면 그것이 정말 잘 나타나 있어요. 세속을 위한 그 연설이죠.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죽은 이제 군인들을 국립묘지에 묻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국립묘지에서. 그 2분짜리 짧은 연설이지만 그 연설에는 아주 숭고함이 있습니다. 그 연설을 잘 음미함으로써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잘 드러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나면 한번 연설 자체를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스럽게 모시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들 스스로가 그분들 자신을 성스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이상을 향해서 여기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산다 이렇게 했는데요. 무슨 이상? 흑인도 백인과 똑같이 인간이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선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고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이죠. 근데 감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미 그 자신들을 축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는 그 일이요. 일 영역에서 일어나요. 이 투쟁의 영역에서요. 일 영역에서 군사로 일어났어요. 군사는 이익 투쟁 중에서도 경쟁이 아니라 투쟁적인 거예요. 이익이라는 게 경쟁을 하다가 힘이 양쪽이 싸우기 직전에 조정을 하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요. 이익 투쟁이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정치가 시작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파탄이 나면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게 군사죠. 그래서 남북전쟁은 군사로 일어났어요. 북쪽의 이익과 남쪽의 이익이 충돌한 거죠. 북쪽은 흑인이 꼭 있어야만 되는 산업을 한 게 아니고 남쪽은 흑인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면화를 재배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익 투쟁 가지고 나뉘어서 싸우는데
그러나 이익투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링컨이나 북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투쟁이라는 측면과 함께 인권이라고 하는 이익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링컨이 제일 앞에 말하기를 89년 전에 이 나라를 세운 그 우리 국부들이 모든 사람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부터 해요. 그게 미국 독립선언서 첫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가 있고 나서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독립선언서에 입각해서 하위 개념으로 헌법이 생기는 거예요. 헌법 하위 개념으로 법률이 생기겠지만 헌법조차도 독립선언서에 기반해서 생긴다고요. 독립선언서의 이른바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딱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얘기한 것 같은데 하버드 대학에서 평생 필독 독서 목록 제1번이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서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부터 배우라 이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선언만 했지만 헌법에서는 흑인 인권은 보호 안 하고 있었는데 또 그때는 뭐 여성들도 처음에는 참정권도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링컨 말하기를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익 투쟁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익 투쟁이요. 항상 작은 단위의 이익 투쟁과 큰 단위의 이익 투쟁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족 단위의 이익 투쟁과 마을 단위의 이익 투쟁이 있을 때 가족 단위보다는 마을 단위는 가족 단위가 사사롭다면 마을 단위는 공공하겠죠. 근데 마을이 이번에 군 단위로 가니까 사사로워지고 군 단위가 공공해지고 도 단위로 가니까 도 단위가 공공해지고 군 단위는 또 사사로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점점 커질수록 이제 공공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익 투쟁이 계속 커져서 마지막에 제일 커지면은 이제 국가까지를 생각하면 국가 단위가 되겠죠. 예, 국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남쪽만 하면 5천만 명. 그 당시 미국이 얼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도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비록 일 영역이지만 그 문제가 5천만 명의 이익과 관련된다면 그 공공성 때문에요. 일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귀한 문제가 돼요. 숭고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는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보다 더 큰 개념, 인류라는 개념에서 보면 사사로워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러시아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내가 칼을 들고 죽였다. 뭐 죽이는 것 자체는 나쁜 거죠.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5천만 명의 입장에서는 공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영역이라고 해서 한말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일영역에서 의로움 혹은 공동선 내지는 인권 이 정도 나가면은 비록 일영역이라 할지라도 이 영역과 반드시 관련이 되고 그 일영역에서의 그런 의로운 정신과 올곧은 정신이 확실하게 기초되고 투신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이 영역으로 가서 돌을 닦니 뭐 참선을 하니 해봤자 내가 보기에는 기초를 별로 안 다듬고 맨 땅에다가 10층짜리 빌딩을 올린 셈이다. 10층을 올리려면 최소한도 한 3, 4층 정도는 지하를 파고 내려가서 기초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아실현자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일 영역이고 그러나 일 영역에만 충실한 A형 자아실현자와 이 영역과 겹치는 자아실현자가 있고 그 대표자로서 제가 링컨을 얘기한 건데요. 링컨에게서 보이는 그런 숭고성, 초월성. 링컨은 굉장히 그 자기 자신에서 객관적이고요. 유머러스하고 여러 가지 링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아실현자 얘기를 갖고 앞으로 몇 줄을 해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여기까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뒤에 15가지 자아실현자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한 거였는데, 이제 이 얘기라는 건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유형이 있는데, 두 번째 유형, 특히 두 번째 유형은 한편으로는 1영역, 다른 한편으로는 2영역과 관계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 2영역 수기 수양이라는 말을 자기가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그 숭고함이 나타나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 저 사람은 업적 때문에 위인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품성으로서도 성인까지는 모르겠지만 성인에 준하는 뭐 현인이라든가 준성인의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그러한 경지가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점에서 자아실현자의 동기는 초동기. 동기는 동기인데 동기 아닌 동기니까요. 초동기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고요. 그는 낮은 단계 욕구라는 면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존재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완전히 인간적임을 기쁘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떤 동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점에 유념하여 베슬로는 자아 실현자들이 나가는 성장 아닌 성장의 지향을 초욕구 또는 존재 가치라고 불렀는데 가치라는 단어가 뒤에 나와요. 존재 가치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인 가치이다. 제가 이걸 자기자족적인 가치라고 그러죠. 타인 탐을 의존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인간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현대인들 또는 수양 안 하는 사람들, 연희 사람들은 마음 밑바닥 아주 깊은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걸 직면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삶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만 실마리라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살면요. 뭔지 모르게 밑바닥에 불안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불안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 안개 같은 절망감은 그래서 그렇다.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말하자면 1, 2, 3, 4 욕구에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내 식으로 말하면 1영역에 국한되어서 살다 보니 2영역과 관련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초병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이거 메슬로가 만든 표인데 비가치, 이게 좋은 가치고, 아까 말한 지금 알 수 없는 이런 병리 현상들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쭉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진선미가 있는데, 이쪽에는 진인데, 이쪽에는 분노, 냉소주의, 불신, 우범이기주의, 안 좋은 말만 다 골라놨어요. 선인데, 미움, 혐오, 불쾌, 자신만 믿음. 아름다움인데, 야비, 불안정, 무침이, 무미건조. 통일되고 전체적인데 불일치. 이분법, 이것도 중요해요. 그 이분법 초월. 그러니까 그 중생 내지는 1, 2, 3, 4단계 사람들의 그 특징은 사물을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흑백사고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인생을 단순하게 이해한다. 이분법을 초월한다는 건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A, not B. B, not A가 아니라 A or B.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이것도 또 저것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사고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 또 공자님 경우는 중용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기 과정. 생기가 있고 과정 중심인데 이게 생기가 없이 죽어 있어요. 기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적으로 인식함. 그런 말을 언제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는데 김수현 작가가 쓴 드라마인데 이제 할머니로 많이 나온 강부자 할머니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한 손자 정도 되는 젊은 친구고 절대적이라고 그러지 마. 절대적인 건 없어.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봤는데 그렇다고 그냥 정해놓고 그냥 말뚝 박아버리는 사고는 이게 생기를 죽이는 거고 그 기계적으로 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하는 그런 열정, 파토스를 죽이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독특함.
훌륭한 사람은요, 한편으로는 독특하고 한편으로는 보편적이에요. 독특하다는 거는 나만의 특징이 있어서 남과 같지 않다는 뜻인데, 그게 배타성이 아니고요. 나만의 특성인 거예요. 성격은 저마다 다르니까. 빨강이 파랑과 다른 거지, 빨강과 파랑이 뭐가 우수한 건 아니거든요. 나만의 파란색, 나만의 빨강색이 있는 그 독특함이 있으면서도 또 보편성이 있어요. 요 이중성이 훌륭한 건데, 어쨌든 여기는 독특함만을 얘기했는데, 근데 이 독특한 나만의 경험이 없고 이게 모자란 사람들은 자신과 경험에 대한 느낌이 약하거나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쉽게 변화될 수 없어 하고 포기해서 무기력한 뭐 그런 거고요. 완벽한데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필요, 무질서, 완성인데 미완성, 종결 딱 마무리 짓는데 그렇지 않고 정의, 정의로운데 이게는 냉소주의 이렇고 이기주의, 질서 있는데 불안하고 단순한데 지나치게 복잡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사태를 단순하게 보죠. 그게 세 차원이 있다고 봐야 되죠. 무지에서 단순한 1차원이 있고, 무지보다는 나은데 복잡한, 지나치게 복잡한 게 있고, 세 번째 가서 지혜로운데 단순한, 단순히 있죠.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그렇고. 풍요 전체 포괄성 또 이렇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아까 동기 없는 동기 같은 거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안 해. 자아 실현하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억지로 낑낑대면서 참아가면서 고행으로서 노력한 게 아니라 물을 익듯이 봄에는 봄 노력하고 여름에는 여름 노력해가지고 가을에 저절로 익는 거지 봄에 여름치까지 노력하면은 안 되거든요. 지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사 잘 지은 분들 보면은 학식은 없는데 나이 70쯤 됐는데 대화를 해보니 와, 양반이 현자네.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뭐 자연의 순응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요. 이 노력하지 않음,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것, 천천히 가되 그러나 쉬지 않는 것, 아마 이런 도를 터득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장난스러움, 이거에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없어가지고 이게 유머와 관련되는데 장난스럽고 유머러스 하기를 제발 바라는데 그게 안 되네요. 제가 링컨을 엄청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링컨이 그렇게 장난을 잘 치고 유머 감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요. 밥돌인가 하는 미국 그 대통령인가 부통령 나온 분이 부통령을 지냈고 아마 대통령 나왔을 거예요. 그 양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위트라고 하는 책인데 굉장히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는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위트를 갖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1급, 2급, 3급, 4급 해가지고 역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평가를 해놨는데 1급이 4명이에요. 4명 중에서도 1번이 링컨이에요. 유머와 위트가 가장 뛰어나다 했죠. 2등이 아마 레이건일 것 같고요. 3등이 프랭클린 루스벨트인가 되고 그래요. 4등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아니라 시어도 루스벨트. 루스벨트 대통령이 2명이거든요. 시어도 루스벨트가 먼저 대통령이 됐고요. 우리가 보통 루스벨트라고 하면 이제 4번 대통령 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고 아까 말한 엘리너 루스벨트는 그 부인이죠. 그 부인인데 이 부인 엘리너가 결혼하기 전에도 성이 루스벨트예요. 남편 성 때문에 루스벨트이기 전에 루스벨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어도 루스벨트하고 또 먼 친척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링컨이 그렇게 장난을 잘 치고 링컨 사진 멀리 알려진 사진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생겼습니까? 얼마나 진지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진지하고 또 우울기까지 있어서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우울한 면도 있는가 하면 말을 꺼내면 그저 웃느라고 뭐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이제 변호사 시절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판사가 이렇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한 군데 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쪽 면에 가서 하고 내일은 저쪽 면에 가서 순회 재판을 했는데 따라다녀요 변호사가 그래서 한 번은
그 링컨이 변호하러 갔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너무 깔깔대고 웃으니까 재판관이 방해가 된다. 왜 너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갖고 벌금을 뭐 얼마인가를 매겼어요. 우리로 치면 벌금 10만 원 딱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 좀 재판관도 좀 유머러스 하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요? 한번 말이나 해보시오. 그래서 말을 했더니 벌금 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못 배워가지고 특히 여기에 제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통 자체가 유머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서양 사람. 서양에서는 연설을 한다 그러면 처음 5분은 나의 유머 타임으로 정해져 있어요. 유머를 안 하면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웃겨도 많이 웃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이제 지금 뭐 선거가 좀 남았다 해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있으면 단번에 인기가 올라갈 텐데 예, 그거 없어요. 왜 없냐? 개그와 유머는 다르거든요. 개그는 네가 넘어지면 내가 웃는 거예요. 유머는 내가 넘어지고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나를 비웃으려면은 달관해야 되거든요. 나를 객관화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른바 무아에 가까워져야 돼요. 나를 무시하면서 나를 장난치면서 자기 못생긴 걸 갖고 농담을 잘하거든요. 이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그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유머가 그렇게 있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위트가 있어요. 유머보다는 풍자도 잘해요. 지금 남을 공격할 때도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링컨도 자기 못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유머를 잘해요. 이제 국회의원 나왔을 때 상대방이 자기 보고 링컨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치인 정직하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별명이 그냥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거지것대로 아니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어떻게 이중인격자다 얼굴이 두 개다 이렇게 하니까 올라와서 하는 말이 내가 얼굴이 두 개면 이 얼굴로 다니겠습니까? 딱 이렇게 자기 얼굴 보여주면서 좋은 얼굴로 다니지 내가 왜 이 얼굴로 다니냐고 이런 적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 자기 얼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요점은 자기의 약점을 비웃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약점을 비웃어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웃기는 인간인가 하는데 인간 전체를 비웃기는 하지만 한 개인을 비웃지는 않아요. 뒤에 15가지에 나옵니다. 한 개인을 공격하진 않아요. 근데 인간 전체가 참 인간이라는 동물 말이야. 이런 식으로는 해요. 어쨌든 이런 장난스러움과 유머가 이 자아실현 자에게 있다 이런 거고요. 자급자족, 타인에게 책임전가. 이것도 이제 자기 자족적 그 가치와 관계가 있겠어요. 의미심장함, 무의미함. 뭐 당연히 의미심장하겠죠. 특히 그 자아실현자 중에서 고귀 한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시인적, 영성적 사람이라면 그렇겠죠. 원래는 요 자아실현자의 성격 특성 15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달을 해도 끝날까 말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9시 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하고 중복도 됩니다만은 뭐 중복된다고 해서 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들으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소감 혹은 질문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 선생님 처음 들어오신 거죠?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했어요. 나를 위해서 들어오시면 죄송해야 되는데 예, 저를 위해서 들어오실 일은 없고요. 예. 네, 본인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시고요. 앞으로라도 저를 위해서는 들어오시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얘기하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자기 자족적인 가치라는 걸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인 타물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런가와 관계 없으려고 하긴 해요.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 강의도 아까 자아실현자는 그렇게 한대잖아요. 과정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1, 2, 3, 4단계로서 4단계로서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뭐 나를 명예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한 존재로서 진실을 탐구하고 그 자체가 어, 삶을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기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열정이고 이런 의미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온 것이 수십 년이지만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그러나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까요. 하여튼 뭐 길게 말했는데 저를 위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뭐 죄송해 할 건 없고요. 어쨌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떤가요? 다음 주부터 매주 나오실 건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공동 카톡에다가 이렇게 저 링크 주소를 올리는데 안 나오실 분은 이제 우리 공동에서 제해야 되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셔도 돼요. 시간을 조금 앞당겨 주시면 안 될까요? 한 7시 반이나. 그거는 제 개인 사정은 상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고 중간에 나가셔도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한 거는 항상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며칠 후에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빠진 거는 영상으로 보시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소감이라도 좋고 또 질문할 거라도 좋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저는 상담가인데요.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을 몰라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5단계의 기본 욕구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끼고 어, 정체되고 머물러 있을 때 좀, 그,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절망감이나 무의미감이나 이렇게, 정체된 삶을 살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 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방에 모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어, 또 공부해 가면서 궁금한 거는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반갑고 축하드리고요. 이제 저랑 한 시간 지날 때마다 1인치씩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안 선생님, 오늘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회사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저희 형이 지난 시간에 참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불교에 큰 관심이 생겨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모임을 뭐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안 하다가. 그래서 지난주에 참석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이제 아직 그 후속 강의를 유튜브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불교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처럼 주제가 다른 거였나 봐요. 그래서 불교 얘기가 다시 나올 때 그때 들어오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혀서 오늘 안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오겠다. 음, 이런 의견을 전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불교 탐구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 다반사를 다루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 메슬로우가 바라보는 그런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도 제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를 들면 그 마지막 자아 실현의
그 욕구를 교수님께서는 이 욕자, 하고자 할 욕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것들이 또 남다르게 어,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 얻는 그런 그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보게끔 해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 공부 모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형님 문제는요. 이제 우선 그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다른 종교로 보면 기독교로 보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교 와서는 내학이에요, 안내자. 그러니까 제 식으로 하면 1만 평짜리 세속이라고 하는 운동장이 있고 그 안에 교회, 절이라고 하는 100평짜리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종교가 있는 건데 예, 그 100평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면은 신학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믿음의 문턱을 넘어왔기 때문에 그 말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밖에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종교학이죠. 신학이 아니라 종교학. 밖에서 보면 성경이라고 다 진리니? 성경은 이렇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리학은 딴 얘기하고 있는데? 라든가 생리학은 진화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창조론이야? 라든가 이런 반론이 되고 문헌학적으로 야 성경이 500만 년 전에 있었니? 언젠가 생긴 거잖아. 인간이 쓴 거잖아. 하느님이 와서 썼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으로 보는 건데 불교로 치면 이제 내학이라고 하고 안에서 보는 이제 기독교의 신학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외학, 이제 세속 학문을 외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학과 외학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형님한테 해주세요. 그래서 내학을 배우려면은 저한테 오시지 말고 딴 데 가서 배우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에서 사는 사람으로서는 내학과 외학을 겸해서 생각해야지 내학만 갖고 얘기해가지고는 여러 번 얘기했죠. 팔만대장경 아무리 뒤져봐도 배는 경위는 안 나온다. 어떻게 능력을 길러서 어떻게 남과 경쟁할 건가 안 나오고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크라이나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 나와요. 사랑하면 될까요? 자비하면 될까요? 대답이 없어요. 부처님이 당신 고국이 멸망할 때 뭘 했습니까? 그냥 나무 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게 무슨 방법이 특별히 없었어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면 그거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현실인은 세속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기본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는 거기에 주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잘 이해시켜서 이제 다른 데 더 좋은 데 가서 공부하시는 거 좋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수기 아닌 특히 수기 부분에 가서 불교를 또 얘기할 거예요. 불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기에는 제 분별로 하면 수양과 수행이 있고 수양은 구체적 방법 없이 독서를 한다든가 사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고 수행은 구체적 방법 이른바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수양에 또 관심이 많아요. 대부분 수행을 논하는데요. 그리고 그 수양에 가장 큰 도움을 저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우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 수양이 육아에 있어요. 특히 공자님에게. 공자님은 수양법만 갖고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었고 우리나라 같으면 퇴계 선생도 수양만 했는데도 현인이 될 수 있었어요. 불교에도 수많은 수행자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지만 퇴계만한 인격에 도달한 불교 수행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수행을 잘하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수양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속 사람들은요, 수양만으로 어쩌면 충분할 수조차도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제가 포인트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으로 또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수행에서는 이제 개정의 사막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윗바사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윗바사나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할 때가 있을 터인데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한참 가야 되니까 1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봐요. 무도자가 갖출 세 가지 요건인데, 일, 순수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법만을 들을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김정빈이 너 하버드 대학 나왔니? 라는 둥, 너는 남잔데 뭐 여잔데 라는 둥, 너는 뭐 어린데 나이가 많다는데 라는 둥, 기타 등등 이유를 가지고 듣지 말고, 그래서 그 순수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구도적 열정 내지는 진지성 내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을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 치열한 부도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재미로 뭐 강의 한번 들어보지 뭐 이래 갖고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생사일대사다. 죽고 사는 문제야 하고서 하는 그 아까 말한 파토스 같은 거예요. 열정, 힘 이런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적 변별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교리와 수많은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 논리와 개념을 다루는데 능숙하지 못하면은 알 거는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별력, 지력, 분석력 또는 뭐 논리력 이런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근데 세 가지가 다 충분합니다라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자주 못 봐요. 되게 한 가지는 있는데 두 가지가 좀 부족합니다라든가 또는 세 가지가 다 있기는 있는데 아주 훌륭하지는 않고 한 중상 정도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되지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저부터가 그렇게 안 갖춰져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중에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끝까지 따라오지. 그 중에 무엇 때문인가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고 앞으로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은 네 분이나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 안 선생님하고 둘이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둘이서 하는데 둘이는 좀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없을까요? 그래서 한두 분 해갖고 이제 지금 오늘 안 나오신 백관 스님하고 하는데 이제 백관 스님이 또 나무 스님을 또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는 됐어요. 근데 오늘 두 분 왔는데 두 분이 또 계속 하신다고는 하는데 모르겠고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이제 5명이 된 건데 5명이 한 명이 되고 한 명이 없어진다 한들 저는 아무런 뭐 여기에 기대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 지방의 어느 대학에 올해 은퇴할 정도니까 원로 교수님이죠. 원로 교수님이 저하고 이 대담을 한 열 몇 시간을 계속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만둔 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루하고 지긋지긋한 얘기를 어떻게 끝까지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들었다는 것은 찬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님 문제로 들어가서 형님에 대해서 전혀 나는 개의치 않고 또 안 선생님도 개의치 않기를 바래요. 나의 형님이고 안 형님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오시든 말든 다 필요 없고요. 제가 한때 그 명상 지도를 하겠다고 불교 방송에서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 왔을 때 첫 마디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교하지 마세요. 예. 오늘 들은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다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 변할 때까지는 말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나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이 말을 실천하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만 뭐가 좀 알게 됐다고 해서 생각을 전하지 마세요. 된 거를 전하세요. 내가 향기로워져서 향기가 퍼지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언필칭 우리는 뭔 견해를 알아 얻으면 잘 됐다고 그래서 어디서 막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의 대부분은요, 나를 알아주세요. 이고 자기 자아의 강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 드물어요.
물어볼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이 공자님 제자들에게 참 배울 만한 건데요. 어, 자로는 자기가 들은 말을 다 실천하지도 못했는데 또 다른 가르침을 들을까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르침 하나 들으면 그거 익히는데 석 달도 되었는데 아직 못 익혔는데 또 들으면 어떡하지 하고 겁을 냈다는 것이고요. 자장은 스승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허리띠에다 적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야말로 아까 우리 스님 법명을 제가 탁마라고 지어 드렸는데 정말 탁마예요. 쪼고 다듬고 새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포교라는 게 엄필칭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대개 보면 남을 위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 형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지만 형님에게 전하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내 말 취지는 아셨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에 이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 다 알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중생으로 돌아가서 또는 1, 2, 3, 4단계 욕구로 돌아가서 그래도 여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타인 탐을 의존적인 생각이. 그 생각이 날 때, 아하, 이것이 결핍 동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고, 타인 탐을 비의존적.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자족적. 진실 자체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진실 자체 속에서 보람을 얻는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요거를 챙기는 것이, 이것이 수양이에요. 그래서 수행했고 눈을 감고 뭐 배를 쳐다보고 코를 쳐다보고 이 이전에 이러한 수양이 충분히 무르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수행도 아까 그 의로움이라든가 공동선이라든가 세속에서의 기초가 없이 하는 수행이 겉돌 수 있는 것처럼 이 수양이 어느 정도 되어서 익어서 세속에서 사용하는 군자야라고 하는 정도 좀 되어줘야 눈 감고 탁 만지면 그래도 남이 망상 하다가 한 시간 있어야 망상이 좀 적적해질까 하면 이 사람은 아마 3분이나 5분 만에 적적해지거나 어쩌면 앉자마자 바로 적적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보세요? 예, 예, 제가 한 3분만 말씀 예, 예, 드릴 예, 기회를 주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먼저 이제 우리 김 선생님하고 조금 제가 그 견해가 달라요. 예, 이제 먼저 불교는 엄청나게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음, 현실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 가능한 가르침이 명료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간적, 즉 그것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지만 이까야 152번에는 그 기능, 즉 세간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는가의 가르침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에 수많은 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과다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4분위가야나 5분위가야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 번 읽었고 그래서 불교의 개념이나 수행법 무엇을 물어봐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파사나 아니면 사마타, 사마디 이게 무언가, 팔정도가 무언가, 그리고 잡념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잡념이 무엇인가, 잡념이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는 편안하게 잘 것이고 어떻게 편안하게 걸을 것인가, 어떻게 타인을 편안하게 대할 것인가, 어떠한 것이든지 불교는 모두 다 해결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몸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경을 통해서 또 내 경험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제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부처님 법에는 모든 문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 병전에 우주가 어느 시기에 황 소리와 함께 터진다라는 평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 있어서 반물질, 암흑물질도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에 세 가지 법의 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란 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게 어떻게 자연의 원리와 내 심리와 연계되어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말기암 환자가 어떻게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도 구체적으로 다 제시되어 있다. 단지 모든 것이 그런 것처럼 안목이 갖추어지는 만큼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이 형이상학적이거나 아니면 현실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본인이 처한 게 돈의 문제, 경제, 현실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바로 그거를 제가 스님의 그 중강의, 앞으로 하게 될 중강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그 스님한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불교의 정밀성 부분을 스님한테 보완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분별한 인형사과에서 저에게 들리기에는 스님이 수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들려요.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더 토론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반론을 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 부처님이 민주주의를 얘기한 적은 없고요. 그 정치 경제학을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안한데, 앞으로 예, 토론해 봐야 예, 되겠는데, 예. 만약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믿는 태국 미얀마는 더 먼저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선생님, 그 문제는 나중에 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더 토론해 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법은 음, 부처님이 계실 때도 극히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 대열반경에서 어떻게 해야 조직이 발전하는가에서 민주적이고 공화적 방법으로 하고 자주 만나고 또 민주 집중적 칠불세법이죠. 칠불세법을 말씀하시는 아, 알고 아, 있는데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로 부처님 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 문제는 내가 발전하고 전개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은 내려놓거나 음, 조금은 보류하고 그럼 그럼요. 봐요. 그거는 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견해를 제 말도 순수하게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도 나무 말을 또 순수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에 제가 6개월간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반론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공부가 안 됐는데 스님이 반론을 하니까 이제 제대로 공부로 들어갈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차차 토론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무 스님 이야기를 듣는 걸로 오늘은 마쳤으면 합니다. 나무 스님. 네, 오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의 오늘의 삶과 수양을 돌아보면서 불교의 파토스 열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비 사랑이 부족하면서 사람한테 지시할 때 절망감을 좀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절망감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고. 절망을 느끼면서 수기로 돌아가는 예, 예. 야, 그게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탕마라고 본명을 지어드렸는데 제가 탕마할 기회가 앞으로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하나 여쭤보겠는데 강의한 내용을 그 영상으로 만들 건데 얼굴은 안 나오거든요. 이름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여기서만 사용하는. 네, 이름을 지어주시면. 그러면 감귤님이라고 그럴게요. 제주도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사용되는 닉네임. 아, 닉네임을요? 아, 그러면 강귤로 할게요. 감귤. 예, 그래. 그래서 나무 스님도 지금 원래 본명이 따로 있는데 나무 스님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나무도 좋고 감귤도 맛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주도 사시니까 앞으로 감귤님이라고 부를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적인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다음 주에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우리 진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